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백병원에서 무릎 관절 전문을 하고 있는 이성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염 하면 이제 뭐 관절에 생긴 염증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냥 피부에 뭐 이렇게 약간 발진 나고 뭐 약간 그런 염증. 그 염증이 맞나?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절염이라는 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뒤를 보면 관절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건 뭐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다음에 뭐 통풍성 관절염, 그다음에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이제 세균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관절염 등등등등 해서 이제 관절염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퇴행성 관절염 얘기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그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세균성 관절염이나 아니 다른 원인의 어떤 관절염이라고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반드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세균성 관절염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한다. 그럼 과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뭐냐? 이제 이거는 뭐 좀 길죠. 뭐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결국에 이제 이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연골,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에 손상이 돼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핵심은 연골이 닳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핵심은 이제 연골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골이 닳는 병이다. 원인이 특별히 없고요. 기질적인 원인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질적 원인을 한 거는 이제 뭐 타고난 거 이런 얘기 한 거죠. 타고난 거 없이 나이와 성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성별은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발생해요. 여자일수록. 근데 이제 뭐 유전적 요소는 이제 굉장히 약간 드물게 이제 선천성 병이 갖고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몸무게가 많을수록 이제 여러 관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일차성 혹은 특발성으로 관절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차성은 이유 없이 생기는 거고, 2차성이나 속발성은 이제 여러 가지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 2차성 또는 속발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무릎 연골은 이제 위쪽 뼈가 대퇴골이에요. 이게 대퇴골이라고 하고, 아래쪽 뼈가 이제 그 경골이라고 하고, 아래쪽 뼈가 두 개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밑에 무릎 아래에 있는 뼈가 두 개거든요. 이제 이게 경골이고 이게 비골인데, 발목은 비골이랑 경골이 둘 다 관절을 이루는데, 위쪽에는 비골은 여기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골은 관절을 이루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퇴골하고 이 경골하고가 이제 주된 관절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관절이 이제 뚜껑뼈, 슬개골이라고 해요. 슬개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있는 관절도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절을 보통 무릎 관절 나누는데, 이 안쪽 대퇴골하고 이 경골 사이에 이 안쪽 부분, 여기 한 군데, 그다음에 대퇴골, 경골 사이 중에 바깥쪽 한 군데, 그리고 이제 이 뚜껑뼈하고 대퇴골 사이 총 세 군데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대퇴골, 경골, 슬개골에 연골이 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이 연골이 마모되는 거예요. 연골이, 그러니까 염증, 아까 이렇게 막 우리가 막 피부에 올라오는 그런 염증이 아니라 보통 퇴행성 관절염 하면 연골이 닳는 거예요. 닳아서 연골판하고 같이 파열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은 여기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보여주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무릎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아프죠. 안쪽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하면 90%가 안쪽에, 그다음에 10%가 바깥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안쪽 관절염이 90%보다도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안쪽이다. 그래서
만약에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안쪽 부분과 그 다음에 안쪽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이 다르니까 안쪽이 짧아지죠. 바깥쪽은 그대로고. 그럼 다리가 오다리로 변해요. 그래서 오다리가 원래 있던 사람은 오다리가 더 심해지고 오다리가 없던 사람은 이제 오다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안쪽이 다르면.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생겼다. 생겼으면 제일 처음에 생기는 증상은 통증이죠.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가지 않잖아요. 그죠? 물이 차고 붓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픈 거죠.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은 처음에 이제 계단을 내릴 때 좀 불편한가? 좀 아픈가? 그 다음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를 벗어나서 일어나려고 할 때 아픈가? 그 다음에 차에 오래 앉아 있다가 내리려고 하는데 무릎이 잘 안 펴지고 아픈 것 같아. 그 다음에 무릎이 좀 붓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점점 악화가 되면 말기가 되면 평지 걷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가도 무릎이 아파서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에 물이 차고 붓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가장 제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물 차는 거. 무릎이 물 차는 증상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물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제 관절액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골끼리만 부딪히고 있으면 그 자체로 만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윤활해 주려고 관절액이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무릎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있는데 이 물은 관절 안에 활액막이라는 데서 정상적으로 생기고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을 해요.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생기는 게 더 많이 생기고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관절액이 과다하게 생성돼서 흡수되는 것보다 생기는 게 더 많으면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 관절액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무릎에 물이 찬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무릎에 물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뽑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무릎에 물이 차는 게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을 차는 거를 이제 뽑는다고 해서 그 물이 다시 차는 게 아니라 그 뭔가 무릎 안에 문제가 있어서 물을 뽑아도 그 물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뽑아서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물을 생성하는 원인이 된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물을 찼을 때 그럼 반드시 뽑아야 되냐?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릎 안에 물이 차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뽑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면 뽑아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통증이 없으면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물을 뽑는 거는 불편하면 뽑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진단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하면 병원에 방문을 하죠. 병원에 가서 보통 가면 처음부터 MRI 찍지 않잖아요, 그죠? 초음파 안 하고 보통 엑스레이 찍죠, 그죠? 처음 보통 검사는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엑스레이 찍고 있고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제 이런 영상 많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뭘 보시면 되냐 하면 이 뼈하고 밑에 뼈,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대퇴골이죠. 위쪽 뼈, 아래가 이제 경골 아래쪽 뼈 사이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빈 것처럼. 이게 사실은 빈 게 아니라 연골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빈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이것처럼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근데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서 이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는 걸 나타내는 건데 가장 심해지면 이 간격이 없죠. 소위 말하는 뼈랑 뼈끼리 붙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이 연골이 없어져서 이렇게 붙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붙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 보통 뭐 말기 얘기하면 4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기다고 하면 4기고 하나도 없다고 하면 0기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절 간격을 봐서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는지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을 우리가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서 찍어야 정확해요. 무릎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릎이 항상 누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게 이제 걸어 다니고 이럴 때 아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똑같은 사람한테 찍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찍었는데 그러니까 누워서 찍은 걸 보면 간격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서서 이 사람 똑같이 찍어 보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력에 의해서 누워 있으면은 이게 관절이 실제로 좁아져 있어도 좁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관절이 실제로 관절 연골이 얼마큼 자랐냐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서 찍어야 된다. 엑스레이를. 그래서 이제 누워서 찍은 건 부정확하다. 그래서 누워서 찍고 관절염이 없어요 하면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가급적 서서 찍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연골이 닳는 위치가 보통 이제 무릎 아래쪽보다는 뒤쪽이 먼저 닳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서서 찍은 거고 요거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찍어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같은 사람인데 마치 관절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구부려서 찍어 보면 연골이 다른 게 확연히 보인다. 그래서 이제 뒤쪽이 다른 게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을 때 약간 뭐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도 약간 정형외과나 약간 좀 큰 병원을 약간 큰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 보통 이거 많이 찍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는 게 왜 가면 엑스레이 여러 장 찍냐 이런 거 보려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장, 두 장 찍으면 부정확하고 여러 장 찍어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 찍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잘 안 찍던 건데 이제 이렇게 하지 전장을 다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관절이고 무릎이고 발목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찍는 이유는 이제 사람의 다리가 오다리인가? 여기 오다리죠. 오다리. 그다음에 요거는 일자다리. 그다음에 요거는 가위자다리. 다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이렇게 찍어봐요. 그래서 이제 오다리냐, X자다리냐. 그래서 이제 전장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반복하면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오다리 변형에 안쪽에 관절염이 제일 많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90%가 오다리의 안쪽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관절염은 안쪽에 오고 바깥쪽에 아프면은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고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관절염이 똑같이 안쪽이랑 바깥쪽에 와도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이 환자는 이제 여기가 다른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안쪽이 다른 건데 여기 다른 거보다 여기 다른 게 좀 더 잘 견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똑같이 닳고 여기가 똑같이 닳았다고 했을 때 여기 다른 사람이 더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아파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니까 안쪽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도 좀 있다. 바깥쪽은 생각보다 잘 견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MRI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검사 여러 가지 뭐 병원 가서 해보셨겠지만 뭐 엑스레이 다음에 CT 있고 뭐 초음파 있고 MRI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릎은 CT랑 초음파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CT는 이제 뼈만 보여요, 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연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연골이 닳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연골이 CT에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CT라는 거는 엑스레이 선을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줘서 보는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뼈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MRI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긴 하지만 CT로는 연골이 안 보여요. 연골판도 안 보여요. 그래서 CT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부러졌으면 도움이 되지만 부러진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CT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초음파는 어깨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뭐 회전 힘줄 같은 게 많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무릎 관절은 이렇게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온 사방이 뼈예요. 뼈가 있어가지고 뼈에 가려져서 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초음파는 아니 연골판 같은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한 이유가 이제 이게 제일 비싸잖아요, MRI가. 그래서 이제 왜 근데 비싼 거 자꾸 권유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무릎은 이거랑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CT랑 초음파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뭔가 발견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MRI를 찍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환자분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MRI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여기 간격이 없잖아요, 그죠? 다 다른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MRI 찍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찍을 필요 없지만 이제 막 이런 엑스레이 간격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약을 먹고 주사 먹고 막 1년씩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계속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MRI 찍어봐야죠. 엑스레이로는 뭔가 진단이 안 되니까 뭘 찍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MRI 찍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뭐 바로 MRI 찍어볼 수도 있지만 MRI 비용이 있으니까 MRI 타이밍은 좀 천천히, 그러니까 약 먹고 물리치료 해보고 또 계속 아프다고 하면 한번 찍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관절염이 진단을 되었다, 무릎 관절염이 진단되었다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관절염이 진단이 됐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 두 발을 땅에 대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 발을 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한 발. 우리 정답 얻었어요. 상 드려야겠네. 그래서 어쨌든 한 발이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체중이 1kg가 늘면 대략 이 하체에 들어가는 하중은 4kg가 더 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체감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발로 서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오다리까지 심지어 있으면 이 체중이 늘므로 인해서 이 무릎에 가는 하중은 단순 1kg가 아니다는 거예요. 1kg가 느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체중이다. 진짜 체중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도 보면 살 빼는 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살을 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살 빼보시면 안 아프대요. 진짜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그런 데이터나 논문이나 연구를 봐서 알지만 실제로 제가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 잘 모르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살 빼는 환자분들 중에 살 뺐는데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살 빼는 건 중요해요. 그 관절염 단계가 어떻든지 간에 관절염이 초기면 초기대로 그 관절 통증이 좋아지고 말기여도 살을 빼면 굉장히 덜 아프다고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피해야 되는 동작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뒤쪽이 먼저 달아요. 그래서 이제 쪼그려 앉거나 경사진들이 내려가면 그것이 더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사진길이나 계단 내려오는 거나 등산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통증이 덜해져요. 그러니까 무릎에 이제 그 지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무릎 주변에 근력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릎에 좋은 운동은 이건 이제 유산소죠. 걷기 운동, 가볍게 뛰기. 이제 살 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력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고 이제 살 빼는 운동. 그다음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다면 물에서 하는 건 굉장히 무릎에 이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쿠아로빅이나 수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전거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그 근육이 커질 수 있고 허벅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 유산소도 되고 무산소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합니다. 게이트볼 하셔도 좋고. 하지만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나 축구 등은 관절염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축구 등은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은 또 이제 허벅지 근력 운동. 아까 허벅지 근력 운동 되게 말씀을 했는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같아요. 이렇게 뭐
그 하루에도 여러 번씩 TV 보시죠? TV 보시죠? 그 TV 보면은 이게 뭐 바닥에 앉아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보통 그 소파에 앉아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드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들고 좀 버티는 게 좋아요. 들고 요 드는 힘을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줘서 들고 한 10초 정도 버티고 있다가 내리고 쉬고 하는 걸 하루에 이제 뭐 가능한 많이 권장하는 거는 한 번 할 때마다 50번씩 해서 한 150번이나 200번 정도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 운동을 여러 번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다면 누워서 다리를 꿋꿋이 펴고 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관절 운동도 되면서 복근 운동도 되면서 무릎 운동도 하는 거. 요거는 허벅지만 되는 거 운동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주머니들 대부분 이제 문제가 여자분들 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육류랑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떡 좋아하시고 뭐 밥 좋아하시고 그냥 김치에 밥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끼 때우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란이나 정 안 되면 두부 같은 거라도 먹어서 단백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해야 이 운동한 게 근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사이에 책을 끼우고 이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체중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체중만큼 중요한 게 허벅지가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허벅지가 강해지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한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집에 당장 가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 치료는 이제 온찜질을 하는 거는 통증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물리치료하러 가셔도 물리치료가 이제 뭐 전기 자극을 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따뜻한 걸 대주죠. 그다음에 뭐 아니면 그 적외선 같은 걸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온찜질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해줘서. 따뜻하게 해주면은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좋고요. 이제 압박대 많이들 하시죠. 무릎 많이 아프면. 그래서 무릎을 압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 압박대를 하면 무릎 주변을 단단하게 지지해줘서 걷는 거나 활동을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 차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할 때는 괜찮은데 오래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 허벅지가 압박이 돼서 근육이 오히려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면 오히려 이 친구가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늘 항상 차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압박대는 적절하게 늘 항상 차고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뭔가 뭐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럴 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보조기는 이제 요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거를 이거를 요렇게 약간 여기 벌려주는 보조기가 있으면 덜 아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보조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차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그 보조기를 차는 게 과연 이 안쪽 관절염에 효과가 있냐 없냐 논란이 있는데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는데 그만큼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조기 차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운동, 그 다음에 뭐 살 빼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면 이내도 통증이 계속 지속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물 치료 아니면 주사 치료. 그거 해도 안 되면 이제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쭉 적혀 있는데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그 약 여러 개 받잖아요. 뭐 3개 받는 경우도 있고, 2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4알씩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소염제. 이제 소염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뭐 소화제나 아니면은 그로 인한 뭐 같이 통증을 그러니까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근육이완제나
다른 진통제를 추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로 처음에 약을 쓴다고 하면 거의 10중 8구 소염제예요. 정확한 의학적 용칭은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소염 진통제 이렇게 얘기하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뭐 저도 잘 모르는 종류의 소염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소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고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치료 효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흔히 처방받는 약물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좋냐면 제 환자들 중에 아까 그 제일 심한 말기 관절염 있잖아요. 그 관절염들 중에 환자들 중에서도 수술 안 하고 약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을 먹으면서 효과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은 항상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술 먹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약빨이란 게 있는데 이제 술도 왜 뭐 소주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고 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용량을 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소염제에 되게 잘 듣는 사람들은 사기관절염에서 약 하나로도 수술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효과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 복용했을 때 그 위험성이 스테로이드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관절염 있다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되게 많이 썼어요.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얼굴 붓고 뭐 살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소염제는 먹는다고 해서 살찌거나 뭐 얼굴이 붓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 속쓰려요. 이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 호르몬을 이 소염제가 없애요. 그러니까 위를 보호하는 애를 없애니까 위가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하면은 위궤양까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약을 먹었을 때 속이 자주 쓰리던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면 감기약만 먹어도 속이 쓰렸다. 그런 경우는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렸다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에 자극이 덜 가는 약이 있고 좀 더 가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자극을 덜 갈수록 효과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위에 자극이 덜 가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위 보호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뭐냐면 이 신장 기능 저하,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소염제를 오래 먹게 되면 소염제를 그냥 오래 먹지 않고 반드시 피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든 6개월에 한 번씩이든 피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그 약물 치료 중에 이 항우울제가 있는데 신발타라는 약이 있고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이 약을 우리가 이거 쓰는 일반적인 우울증에 쓰는 용량보다 훨씬 낮춰가지고 써봤더니 퇴행성 관절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고가 돼서 하루에 2번 굉장히 저용량의 항우울제를 쓰는 게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저런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이 저용량의 항우울제를 써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흔한 부작용으로는 어지럽거나 메스꺼울 수가 있는데 그것만 없다고 하면 크게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테로이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항염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염 효과라는 건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쓰는 걸 우리과 의사들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굉장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정형외과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굉장히 꺼려해요. 누구나 다. 약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과가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피부과나 뭐 그런 이제 과들이 있는데 우리 과는 굉장히 스테로이드 쓰는 걸 싫어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형외과에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걸로 처방을 해줬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은 그걸 써야 되는 상태가 이어서 쓰는 거다, 이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그거 말고 아까 통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릎이 관절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뭐 그런 경우는 염증성 관절염이라는 게 추가로 생긴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기간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 단기간이라고 하는 건 한 달 이내를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과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약, 먹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싫어하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치료가 이제 주사 치료죠. 주사. 이제 무릎에 주사 많이 맞으실 텐데 보통 무릎에 주사 맞는다고 하면 제일 많이 맞는 건 연골 주사죠. 연골 주사. 왜냐하면 연골 주사가 이제 보험이 되니까, 그래서 건강 보험이 되는 주사니까 이제 자기가 많이 맞죠. 연골 주사의 성분은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뭐냐면 연골 주사의 성분은 정상적으로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연골에 있는 이제 물질이에요. 연골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맞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이 히알루론산을 무릎에 투여함으로 인해서 닳아진 연골이 혹시 재생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관절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아주 없진 않지만 미미한 것 같고, 통증 경감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덜 아프려고 맞는다.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덜 아프게 해주려고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골 주사는 이제 우리의 사기는 사실 대상이 아니긴 한데 뭐 놓고 있긴 하죠. 그래서 1기, 3기까지 관절염 대상하고 옛날에는 이제 5회 제형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 맞는 거. 일주일 간격으로 5번 맞는 주사였는데 그게 바뀌어서 3회 제형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1회 제형이 나와 있어요. 2015년부터 1회 제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3회 제형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연골 주사를 대학병원이나 약간 좀 큰 병원에서 맞는다고 하면 대부분 요 1회 제형을 맞으실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효과의 차이는 5회 제형이나 3회 제형이나 1회 제형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5번 맞는 주사를 맞나,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주사를 맞나, 한 번 맞는 주사를 맞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 번 맞기 싫다, 그냥 한 번만 맞고 치우고 싶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맞는 건 놔달라고 하세요. 보통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으시면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을 해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지, 내가 만약에 보험하고 상관없이 맞겠다, 맞으셔도 돼요. 연골 주사는 크게 무릎에 해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한 1, 2만 원 더 비싸요, 보험이 안 되면. 그걸 감안하고 내가 맞겠다고 하면 맞으셔도 됩니다. 스테로이드 같이 뭔가 해대는 게 없기 때문에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이 된다는 거지, 혹시 보험이 안 되는 상태로 맞으시려고 하면 맞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5회 제형은 6개월에 5번 주사가 보험되고, 3회 제형은 6개월에 3번 주사 보험되고, 1회 제형은 6개월에 1번 주사가 보험이 된다. 이제 차이가 뭐냐면 1회 제형은 3회 제형보다 좀 뻑뻑해요, 주사가. 그래서 맞을 때 조금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덜 아프게 맞고 싶다고 하면 요거 맞으시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어요. 3회 제형. 5회 제형은 요새 쓰는 거 잘 못 본 것 같고, 대부분 3회 제형 아니면 1회 제형이 이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병원들 보면. 두 번째는 이제 2021년부터 보험을 또 추가로 받은 주사가 있어요. PN 주사라 그래서 연어의 이제 이리에서 이제 DNA를 추출해서 관절을 윤활시켜주는 주사인데, 보통 뭐 DNA 주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DNA 주사가 이제 보험을 적용을 받아요, 2021년 작년부터. 그래서 이것도 6개월에 5번까지 보험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PN 주사를 같이 맞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PN 주사는 굉장히 이것도 이제 좋은 이제 그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같은 날은 못 맞아요.
둘 다 맞으면,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있어요. 오늘 맞고 내일 맞아도 돼. 오늘 연골 주사 맞고 내일 이 DNA 주사 맞아도 되는데, 대신에 오늘 연골 주사 맞으면서 DNA 주사는 같이 못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 맞고 다음날 맞는 건 상관없으니까 주사를 딴 걸 같이 맞고 싶다고 하면 그 다음날 맞으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날만 맞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칭 뭐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실제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부신이라고 해서 이 신장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한 약물을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몸에 있는 거죠. 이제 이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거, 그다음 피부 질환,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관절내 주사는 먹는 거에 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사를 맞으면 그게 이제 퍼지는 효과가 이제 크진 않기 때문에 전신적 부작용은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있기 때문에 적절히 쓰면 굉장히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남용은 안 돼요. 이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저도 자주 놓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까지만, 너무 자주 맞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뼈 주사는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맞는다고 했을 때 그 횟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 언제쯤 하냐, 뭐 정답은 없어요. 뭐 내가 사실 무릎 통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니까 뭐 암이나 무슨 뭐 심장 혈관 같이 수술을 안 하면 당장 뭐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 통증이라는 건 사실 기능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수술을 하라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뭐 주사도 맞고 이제 약도 먹어봤는데 통증이 여전히 차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MRI나 엑스레이에서 명확한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이 명확한 통증의 원인에 유발되는 원인이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일률적이진 않고 환자의 나이와 상태 그리고 수술 이후의 기대 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100세 할아버지가 관절염이 심하다고 수술하겠습니까? 잘 안 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아무리 통증이 심한 거라고 해도 MRI나 엑스레이에서 뭔가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수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이제 약물이나 주사로 인해서 호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에요. 관절 내시경 수술. 보통 이제 시술이라고 많이들 하고, 보통 이제 일반 개인병원에서 시술하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뭐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뭐 어쨌든 결국에 다 수술이긴 해요. 내시경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내시경으로 다듬어주는 수술만 하는 거는 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하는 추세고, 연골판 파열이 있거나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할 때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적절한 상태에서는 내시경 수술만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거는 보통 관절염이 굉장히 경할 때 시행해 볼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오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관절염이 생기면서 오다리의 내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체중 받는 선을 그었을 때 오다리다고 하면 이 안쪽을 통과해요. 가운데가 아니라 안쪽을 통과하는데 수술을 통해서 이 체중 받는 선을 약간 바깥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걸을 때 이 안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걸으니까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오다리 교정술을 하면 경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 병기가 이제 말기는 아니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통증이 있다면 시행해 볼 수 있어요. 보통 권고하는 거는 60대 초반까지 얘기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는 생활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세까지도 많이 합니다. 절골술을. 이제 인공관절은 관절 자체를 이제 갈아 끼는 거고, 절골술은 관절을 두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젊다고 생각할 때 많이 하고, 70세까지는 보통 하게 되고, 70세 이상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70세 이상이 아예 안 하냐? 뭐 그건 아닌데, 보통 이제 70세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다리 교정술은 이런 식으로 약간 다리를 벌려줘요. 이렇게 뼈를 약간 잘라서 벌려주고 쇠판을 대서 고정을 하는 거고, X자 다리인 경우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다리 교정하는 거는. 오다리가 5도 이하인 경우는 나라에서 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다리가 적당히 좀 심해야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체중 관절선을 바깥으로 옮겨주는 수술이다.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관절염이 안쪽에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다. 목적은 이제 이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수술해야 되는 시기를 늦춰주거나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덜 아파지게 하는 거고. 옛날에 이 수술이 유행을 한참 하기 시작한 게 한 12년, 1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인공관절 할 정도로 심하다고 하면 뭐 수술을 하는데, 그 전 단계 관절염에서 특별히 수술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 먹고 지내셔라, 주사 맞고 지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사이에 약물 치료하지 않고, 약물 치료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환자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절골술은 10년 이내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비율이 2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80% 이상은 인공관절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 오다리 교정술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 중에 반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 바꾸는 거고, 여기는 여기만 다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다른 경우 여기만 하는 인공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 중에 다른 부분만 교체해 준다는 개념이고, 이제 여기만 하던가, 아니면 여기만 하던가, 아니면 무릎 앞쪽에만 하던가, 셋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여기 안쪽이죠. 여기 관절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안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 기준은 55세 이상 말기 관절염, 60세 이상 3기 이상 관절염인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나 앞쪽이 같이 달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인대의 기능이 안 좋은 경우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여기만 딱 달았으니까 여기만 교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관절염이 오면 여기도 오면서 다른 쪽에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전치환술을 많이 하게 되고, 반치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 말기 관절염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달아진 연골을 잘라내고 이제 이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거죠. 60세 이상의 4기 이상 관절염, 65세 이상 3기 이상 관절염인 같은 경우는 시행 가능해요. 이제 보통 넣으면 얼마나 쓰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부분 중에 하나인데, 10명 중에 8명은 20년 이상 써요. 그러니까 재수술 안 하고 사용하는 게. 그 다음에 10명 중에 7명은 30년 이상 사용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70대에서 수술하면 재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곱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용 정도는 이제 이 정도 된다. 15년 이상 8명, 30년 이상 7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면 무릎이 아프면 일단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무릎이 이제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픈 건지,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치료를 해도 무릎이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MRI 찍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처음에 진단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는 생활습관 개선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체중 조절. 살 빼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먼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